만약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화려한 빅토리아 시대, 실크 드레스가 바스락거리고 가스등이 반짝이던 그곳에서 최고의 미의 상징은 보석도, 머리카락도, 완벽한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비뼈를 부러뜨릴 만큼 가느다란 허리였습니다. 여러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종을 눌러주세요. 오늘 밤 우리는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섬뜩한 미용 의식 중 하나를 파헤치게 될 것입니다. 19세기, 아름다움을 정의하는 단어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날씬함. 이상적인 여성의 허리는 겨우 16인치, 번개처럼 가늘고 촛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여성들은 철골이 박힌 코르셋을 몸에 조여매며 숨쉬는 것조차 사치가 되었고 기절은 패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르셋과 다이어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 마르고, 더 작고, 더 가벼워야 한다는 압박은 여성들을 이성의 한계 너머로 몰아갔습니다. 그렇게 속삭임으로 시작해 광고로까지 번진 끔찍한 치료법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기생충 다이어트, 회충 요법. 상상해보십시오. 기생충 알이 들어있는 알약을 삼키고 그것이 장 속에 자리 잡도록 두는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나면 그 벌레는 점점 커지고 길어지고 더 굶주리며 당신이 먹는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매 끼니마다 음식은 당신이 아니라 몸속의 침묵의 손님이 삼키는 것입니다. 약속은 단순했습니다. 노력 없는 가느다란 허리, 원하는 만큼 먹어도 괜찮습니다. 기생충이 대신 먹어줄 테니까요. 배고픔도 절식도 자기절제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알약을 삼키면 아름다움이 따라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벌레는 항상 장 속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은 폐로 기어들어가고 어떤 것은 간을 갉아먹고 심지어 심장과 뇌로 파고들었습니다. 길이는 몸속에서 9m까지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거해야 할 때 의사들은 악몽 같은 방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금속 막대를 목구멍 깊숙이 밀어넣어 벌레를 걸어 끌어내는 것입니다. 환자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때 말입니다. 모두가 패션을 위해서였습니다. 단지 16인치 허리를 위한 꿈 때문에. 이것은 미용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과 맺은 계약이었습니다. 코르셋이 여성을 바깥에서 조여매었다면 회충은 몸속에서 여성을 깎아낸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빅토리아 시대의 광적인 상상력 속에서 이것은 광기가 아니라 의약처럼 포장된 상술이었습니다. 신문에는 우아한 글씨체와 매혹적인 문구가 담긴 광고가 실렸습니다. 원하는 만큼 먹고도 체중 감량, 노력 없이 보장된 결과, 심지어 어떤 광고는 차를 마시는 우아한 숙녀의 그림과 함께 은밀한 문구를 넣었습니다. 우리의 장 속 친구와 함께. 단어 선택은 치밀했습니다. 아무도 벌레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은 식이 보조제, 슬리밍 솔루션이라 불렸습니다. 진실장 속에서 기생충이 자라나 몸을 휘감는다는 사실은 숨겨졌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왜일까요? 사회가 불가능한 완벽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16인치 허리는 단순한 절제로 얻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희생이 견딜 수 없을 때 절망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1880년대 런던의 한 젊은 여성을 상상해보십시오. 그녀는 여성 잡지를 펼칩니다. 한 장에는 번개처럼 가느다란 허리를 강조한 최신 드레스가 실려있고 다른 장에는 작은 캡슐 광고가 있습니다. 망설이던 그녀는 결국 주문을 합니다. 그 캡슐들은 종종 약국에서 팔리거나 은밀히 거래되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회충알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가루와 석분인지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많은 여성이 그것을 삼켰고 일부는 끔찍하게도 약속대로 작동했습니다. 의사들의 보고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나고 얼굴이 야위며 설명할 수 없는 복통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병원에 왔습니다. 진찰 중에 꿈틀거리는 형체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진단은 회충 감염. 그럼에도 어떤 환자들은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허리를 잃는 위험보다 기생충을 그대로 두는 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벌레는 적이 아니라 아름다움의 동반자였습니다. 사회도 이를 강화했습니다. 패션 잡지는 버드나무 같은 몸매를 찬양했습니다. 귀족들은 불가능할 만큼 가늘어 보이는 여성을 칭찬했습니다. 수군거림은 너무 통통하다는 잔인한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벌레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갈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풍의 광기였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이 오히려 욕망의 대상이 된 것. 기생충은 더 이상 질병이 아니라 몸속에 숨겨진 미용 액세서리였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쇠약해져 갔지만 다른 여성들은 그것을 맹세하듯 따랐습니다. 가느다란 허리는 사회적 인정, 결혼의 기회,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의 티켓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은 결코 그들의 통제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생충의 것이었습니다. 노력 없는 아름다움을 약속하는 그 이면에는 코르셋과 실신보다 훨씬 더 끔찍한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기생충 다이어트는 무모함을 넘어 치명적이었습니다. 슬리밍 캡슐을 삼킨 여성들은 처음에는 가벼운 증상만 겪었습니다. 식욕이 이상하게 줄고 가끔 구역질과 어지럼증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벌레가 내 대신 먹어주고 있어. 안도감이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날카로운 복통, 열, 몸을 떨게 만드는 설사가 이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뱃속에서 무언가가 꿈틀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속에는 정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알에서 부화한 기생충은 장 속에서 얌전히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끝없이 자라나 최대 9m에 이르렀습니다. 갈고리 같은 입으로 장벽에 달라붙어 모든 음식을 빨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것조차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19세기 말 의학 보고서에는 기생충이 간으로 이동해 농양을 일으키고 폐로 들어가 기침과 출혈을 유발하며 눈으로 들어가 시력을 앗아가고 심지어 뇌에 도달해 발작과 광기를 불러일으킨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용한 다이어트 동반자가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거해야 할 때가 오면 치료는 오히려 질병보다 끔찍했습니다. 의사들은 때때로 환자를 며칠간 굶겨 기생충이 힘을 잃기를 기대했습니다. 어떤 이는 마늘, 우유, 꿀을 먹여 벌레를 위로 유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할 경우 더 끔찍한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길고 가는 금속 막대를 목구멍으로 밀어넣어 위까지 도달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의사는 막대를 비틀며 기생충을 걸어올리려 했습니다. 환자는 구역질과 고통 속에 몸부림쳤고 종종 기절하곤 했습니다. 상상해보십시오. 한때 아름다움을 꿈꾸던 젊은 여성이 이제는 창백하고 무너진 채 몸속에서 꿈틀대는 끔찍한 리본 같은 벌레가 인치마다 끌려 나오는 광경을. 며칠간의 고통 끝에도 벌레가 나오지 않아 환자가 탈진이나 감염으로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문은 가끔 이런 사례를 보도했지만 사교 파티 기사나 국회 토론 사이에 조용히 묻혔습니다. 유행하는 허리선의 대가가 실명, 광기, 죽음이라는 사실을 누가 드러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속삭임은 퍼져나갔습니다. 기생충 요법은 어머니들이 딸에게 들려주는 공포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두운 비밀과 마찬가지로 그 위험성은 오히려 매혹을 더했습니다. 왜냐하면 날씬함이 곧 순결이고 방종이 곧 죄악이던 시대에 어떤 이들은 16인치 드레스를 입기 위해서라면 죽음조차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기생충 다이어트는 단순히 괴상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빅토리아 시대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겉모습에 집착하고 방종을 두려워하며 건강과 존엄, 심지어 목숨마저 아름다움의 재단에 바쳤던 시대. 왜 여성들이 이런 공포를 받아들였는지 이해하려면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19세기는 여성의 몸에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의학은 원시적이었고 위생은 열악했으며 출산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물은 오염되었고 음식은 종종 불결했습니다. 감염은 총알처럼 빠르게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뱃속에 기생충을 들이는 것이 지금만큼 미친 짓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늘 곁에 있었으니 위험 하나쯤 더해지는 건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험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자발적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우연히 기생충 요법에 빠져든 것이 아니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원했고 그것을 위해 돈을 냈습니다. 왜일까요? 순응하지 못하는 대가 역시 치명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풍만한 몸은 조롱과 소문, 거절을 의미했습니다. 구원자는 줄고 사회적 사다리를 오를 기회는 줄며 진지하게 대접받을 가능성도 줄었습니다. 반대로 마름은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작아지는 것은 순결을 뜻했습니다. 줄어드는 것은 찬사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시선을 견디지 못한 어떤 여성들은 뱃속 악마와 거래를 했습니다. 무도회장에서의 수치심보다는 뱃속에 벌레가 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의학이 발전하면서 기생충 열풍은 사라졌습니다. 20세기 초 의사들은 이를 공개적으로 위험한 돌팔이 치료라 비난했습니다. 보건 캠페인은 기생충을 경계하라고 경고했고 사회의 질병에 대한 인식도 천천히 변했습니다. 그러나 유산은 남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빅토리아 시대의 집착은 메아리처럼 남아있습니다. 현대 다이어트는 손쉬운 변화를 약속합니다. 알약, 가루, 차, 주사, 소셜미디어는 불가능한 기준을 미화하며 같은 독을 속삭입니다. 넌 충분하지 않아. 더 작아져라. 더 날씬해져라. 사라져라. 방법은 바뀌었지만 잔인한 이상에 맞추려는 절박한 갈망은 여전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기생충 다이어트 이야기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벌레와 허리둘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가 누군가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무가치하다고 설득할 때 사람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넓은 골반을 가진 거인 여성, 안나 스완, 그리고 기생충알을 삼킨 이름 없는 여성들.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결국 같은 실로 묶여 있습니다. 세상이 그들의 가치를 인간성으로 측정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만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두운 역사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야기는 정말 끝났을까요? 아니면 단지 벌레를 다이어트 광고로, 코르셋을 포토샵으로, 속삭이는 알약을 인플루언서의 홍보로 바꿔치기 한 것일 뿐일까요? 어쩌면 진짜 기생충은 뱃속에 있던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름다움은 반드시 사야 하고 고통을 감수해야 하며 심지어 목숨까지 걸어야 한다는 믿음 속에,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두운 교훈입니다.